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이재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장의 이면을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의 이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계속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조정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국 국채, 장기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왜 이번 조정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물론 이제 기간도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2달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조정도 조정이지만 사실 시장과 종목, 섹터 간의 엇박자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도주, 과연 어디가 진짜 주도주인가라는 부분에서 이 주도주 간의 엇박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미국 국채 장기 금리 상승에 의해서 굉장히 시장을 압박을 받다가 지난 이틀간 그나마 금리 상승이 좀 둔화되면서 이틀 정도 나스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좋은 모습을 보여서 우리 시장에서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여지없이 상당히 큰 폭으로 IT 성장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조정에서 가장 힘들게 들어오는 엇박자인데요. 시장의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있지 않으면 이런 조정 기간에 나오는 엇박자 흐름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주식 투자의 중심을 잃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조정의 거의 이제 말기 정도에 가게 되면은 이런 흔들기와 엇박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8월, 9월, 10월 조정을 받고 10월 마지막 조정 말미 구간에서 IT 종목들이 굉장히 흔들렸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6월 달에 단기 조정에서도 주도주가 마지막에 더 크게 흔들리면서 상당히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고 그 핵심을 따라가는 전략이 무엇인가, 딱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좀 하고 있어야 이 주위에서 흔들거나 엇박자 흐름에 당하지 않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도주를 가지고 상승장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사실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미국 시장이 이때 조금 흔들리는 모습, 또 중국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상승 기조가 완연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조정이 조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조정은 좀 이어지지만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극심하게 조정을 받았던 미국 장기 국채 금리와 조금 무관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지난주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하락하는 종목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과연 주도주일까? 사실 최근에 미국 증시를 봐도 주도주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IT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IT 종목들은 이제 주도주에서 멀어지고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주도주가 옮겨간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팽팽한데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그냥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좀 본다면 오히려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에 먼저 볼 부분은 뭐냐면 미국 장기 국채 금리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두세 번 정도 계속해서 조정이다, 하락 전환이 아니다. 조정도 제한적인 기간과 조정폭이 좀 제한적으로 들어와 있다. 3월 셋째, 빠르면 셋째 주, 늦으면 넷째 주 정도에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변화가 좀 와 닿습니까?
변화가 지금 좀 와 닿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와닿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가진 종목들이 주도주에서 좀 비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이 악재가 아닌가요? 악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시장이 많이 흔들리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내가 가진 종목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금리 상승과 관련된 악재들이 악재로 와 닿는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계속해서 괜찮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드렸는데 구조적인 부분을 좀 봤다면 과거 사례를 한번 보고 어땠는지 한번 참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장기국제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제가 봐왔던 것도 손에 꼽으려도 한 몇 번 정도 굉장히 많았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경우가 어땠는지 일단 먼저 한번 볼 건데요. 먼저 미국 장기국채의 가파른 상승이 진짜 펀더멘탈을 한번 흔들 수 있을까? 시장을 하락 전환시킬 수 있을까? 시장이 정말 꺾일까라는 부분을 본다면 금리가 증시에 아주 부정적으로 대두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금리 상승이 정점을 찍거나 금리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을 텐데 이때 나오는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많은 많은 분들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개인들의 연체율이 급증합니다. 대출 관련된 연체율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개인 연체율이 급등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이 꺾이기 전에 이 금리만 가지고 논한다면 금리가 정점에 있을 때가 나오게 되고 그 정점에 있을 때 한 가지 선행하는 시그널이 바로 개인의 연체율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연체율이 어떨까요? 코로나19 이후의 현재 상태. 제가 해보니까 연체율이 최근 10년 내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연체율이 높아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폭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연체율이 너무너무 낮습니다.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 금리 상승이 위기로 인식되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일단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게 아니다라는 증거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연체율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상승 위기와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알고 계신 것처럼 보통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랑 역전되는 현상이 옵니다. 역전되는 현상이 오는데 지금은 역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게 더 우려스러운 거죠. 그렇다면은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과는 완전히 반대의 경우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앞에 연체율도 개인들의 연체율도 10년 내 최저니까 단순하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단기 장기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오면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부분을 보면 역시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대의 경우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보통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금리가 이제 정점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실 채권들, 이 하이힐드 채권이라는데 부실 채권들은 너도 나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불채권들이 나중에는 거의 다 매도를 통하기 때문에 안전한 국채를 매수하고 부실 채권을 매도하면서 이 국채와 하이힐드 부실 채권 차이에 스프레드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한쪽은 계속 사고 한쪽은 계속 버리니까 결국에는 스프레드가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확대되는 현상이 오면 역시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위기 시그널로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전 상태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그렇다고 본다면 어때요? 또 역시 반대의 경우다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증시에 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뭐 개인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졌나요? 아니면 단기 장기 금리가 역전됐나요? 아니면 국채와 부실채권 사이에 하이드 채권 사이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크게 확대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지금 상황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정점에서 금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증시에 압력을 주는 상황이냐 아니면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냐고 보면 명백하게 지금은 반대의 경우로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시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현재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때문에 단기적으로 증시가 압박을 받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겠지만 전체적인 큰 줄기는 뭡니까? 경기 회복에 따른 시그널로 일단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단기간의 가파른 상승인데 그렇다면 이 단기간의 가파른 상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또 문의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조정이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단기간의 가파른 상승 때문에 너무나 큰 폭으로 내 주식은 빠지고 있다. 그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인식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이 단기간에 빠지는 금리 상승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볼 건데요. 먼저 궁금하신 게 이런 부분 아닐까요? 이전에 미국 국채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증시 흐름이 어땠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노란 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혼자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거 한번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증시가 정말 하락한다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렇게 되었는지 과연 장기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증시가 폭락했는지 아니면 상승했는지 아니면 영향이 없었는지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찾아봐야 된다 그렇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먼저 이 직전에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는 2016년도입니다. 잘 보시면 2016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바로 그 시기인데 그때도 역시 뭐가 나냐면 집권을 하는 초기니까 당연히 뭐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그렇죠.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당연히 자금을 조달해서 국채를 대량 발행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되면서 뭡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똑같습니다. 지금이랑.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요 시점이나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시점이나 경기 확장 기대감과 경기 확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다? 국채를 공급하면서 공급 과잉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똑같이 왔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다우 월봉 차트입니다. 다우 지수 월봉 차트인데 그게 지금 여기입니다. 2016년도입니다. 이때 보시면 역시 연초에 월봉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좀 나오죠. 이때 이제 다우 지수가 고점 대비를 해서 한 12%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 정도 조정을 받았고 역시 이때도 뭐냐면 앞에 금융위기 위에 주가가 굉장히 상당히 상승했던 시점입니다. 그때도 이제 여기 똑같이 이런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 받으면서 이게 시장이 꺾였나요? 전혀 안 꺾였다 그렇죠. 조정의 그 기간을 본다면 2달 정도, 옆에 다치까지 본다면 3개월 정도 행보 구간까지 포함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까지 포함해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 그렇죠.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때 가격 조정 폭은 최대 한 12% 정도. 거의 지금이랑 비슷하다 그렇죠. 지금이랑 1월 달부터 우리가 조정을 받았고 지금 3월 달이고 가격 조정 폭도 다우 지수로 보면 한 12%네요. 비슷하다 그렇죠. 조정 폭도 비슷하고 조정 기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받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시장이 어떻게 되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폭으로 지수가 상승했다 그랬죠, 주가가.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봤던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똑같이 나왔던 그 취임 시기에 장기 국채 금리 급등 시기를 본다면 지금과 비슷하게 한 2-3달 정도, 2달 정도 가격 조정 받고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우 지수로 보면 한 10% 조금 넘는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뭐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장기 국채의 단기간에 따른 그 가파른 상승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뭐야? 경기 부양책이 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확장되는 시점이니까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을 놓고 유동성 양세의 시기나 시점을 잡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다른 시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이 외에도 과거에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했던 한 최근에 보면 한 20여 차례 정도가 있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 그러니까 하락 전환, 조정을 넘어서서 그때부터 하락 전환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 국제금리가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게 조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시장을 하락으로 끌고 갈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아프고
또 한 두세 달 정도의 조정이기 때문에 짧지도 않고 힘든 구간은 맞지만 시장 전체로 놓고 본다면 그 뒤에 오는 상승폭이 지금 조정폭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않겠어요? 경기가 회복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려스럽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대신에 단기간에 굉장히 고통스럽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부분인데 과거의 사례를 기술적으로 좀 봤다면 지금 내용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국채 10년물 장기금리가 상승하는데 단기간에 급등이 문제죠. 점진적인 상승은 이 단기간 급등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점진적인 상승은 호재다 그렇죠. 경기가 회복된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호재인데 이 단기간 급등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가장 실질적으로 공급 과잉이죠.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채를 너무 많이 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내야 되니까 결국은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대부분 장기 국채입니다. 10년물이나 30년물까지 대부분 장기 국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예요. 공급 과잉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데 특히 뭡니까? 2월 달. 왜 2월 달부터 갑자기 이 문제가 급격히 불거졌냐? 2월 달에 미국의 국채 발행이 상당히 제가 얘기했던 흥행에 부진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3월 달에 조금 개선됐는데 사실 3월 달은 물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물량을 놓고 뭐 완전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나오는 이제 차후에 많은 공급 물량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2월 달에는 제가 흥행이 실패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영어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테러블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악금치 못할 정도로 뭐 그 정도가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어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테러블이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흥행이 부진했다. 공급이 너무 많았다. 이 부분이 반드시 하나의 원인이 됐다 그렇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이렇게 과잉된데 테러블이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수요가 부진했다.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결국에는 뭡니까? 공급은 과잉되고 수요는 부진되면 그럼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더 사게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금리를 더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1.5bp도 안 사면 1.6, 2.7, 1.8 이렇게 올려줘야 더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이 여기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원인은 뭐 SAR 종료. SAR 종료는 뭐냐면 결국 미국의 대형 이제 국제은행들이 결국에는 위험자산 인대에 대한 지급 준비율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데 이거를 작년에 코로나19가 오면서 좀 낮춰줬다 그랬죠.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낮춰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낮춰주지 않고 원래대로 5%로 3%까지 낮춰줬는데 5%로 복귀시킨다 그랬죠. 그러면서 완화 조치는 종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지급 준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야? 가지고 있던 국채를 또 매도해야 되겠네? 그러면 공급이 또 늘어나겠네? 라는 또 우려스러운 반응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SLR 종료라는 부분도 한 가지 악재가 됐다. 여기에 이제 뭡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심해지면서 최근에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주체는 일본과 중국이다 그랬죠. 근데 이제 중국이 작년에 미국의 무역 제재를 많이 받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 그러면 우리 미국 국채 안 사고 매도하겠다라고 계속 압박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미중 무역 갈등도 중국이 또 미국 국채를 매도하겠다는 압박에 관한 압박이 나오면서 뭡니까? 또 공급이 늘어나는 수요는 부진하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지금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 장기물에 대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는 이유는 알고 계신다 그렇죠? 알고 계신데 요거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뭐냐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게 전부 다 우려스럽다라는 표현을 다 들으셨잖아요. 우려스럽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진짜 우려스러운가라는 부분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스러운가 부분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 볼게요.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수요가 좀 부족하고 안 산다 이런 부분도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말은 제가 볼 때 뭐냐면 결국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라는 부분인데 그만큼 수요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부분은 뭡니까? 일단 어쨌든 국채라는 건 뭡니까?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자산을 많이 사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결국 뭡니까? 위험자산을 거꾸로 얘기하면 위험자산을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위험자산은 뭐 우리 대표적으로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국채라는 안전자산보다 아직까지 뭡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뭡니까?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선호한다라는 반증도 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국채를 많이 사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안전자산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과거의 사례는 이런 부분들을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아직까지 위험 자산을 더 선호한다는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르나 유동성이 좀 이전될 거라는 그 우려감에서 특히 유동성이 이전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감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수요 부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보면 중국이나 일본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미국 국채를 삽니다. 결국에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국채금리가 장기 국채금리가 갑자기 급등했더니 증시가 폭락한 건 중국이다 그렇죠.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아무리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겠다라는 무역 보복에 대한 걸로 미국 국채를 매도하겠다라는 그 립서비스를 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오히려 금리가 인상되면 더 피곤한 게 중국이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지방 정부라든지 혹은 공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실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그 부실로 저금리 기조에서 그 부실을 덮어왔던 더 큰 타격을 받는 주체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중국이 결국에는 제가 볼 때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이제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사실 굉장히 요리요리 지금 피해간다 그렇죠. 1월 달에 순매도 기조를 마감하고 원래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 국채에 대해서 순매수 기조로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3월 때 열어보니까 이만큼 산다고 얘기해놓고 요만큼밖에 안 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말과 행동이 좀 달랐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2월 이후에 이 수요 부족을 좀 야기시켰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일본이 매수 전환 기준은 맞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미국,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사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위안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 이제 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많이 나왔던 문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SR이라는 이 부분이 종료가 되면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미국채를 매도하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도 그런 뉴스가 일부 나오던데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사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마치 이 부분이 물론 어제 결정이 됐지만 어제 결정이 되면서 큰일 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연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3월 5일에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연장하지 않는다. 뉘앙스로 충분히 줬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미 3월 초부터 미국 대형은행들이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뉘앙스는 아마 연장 안 할 거야. 기대하지 마. 연장 안 해. 기다리라는 계속해서 뉘앙스 줬거든요. 저도 3월 5일부터 받았는데 그 뉘앙스를 미국의 은행들이 못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은행들이 5% 비율을 맞추는 비율을 본다면 지금 이미 대부분 이 기준을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굳이 대량으로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한 것만큼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매도가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제 골드만삭스하고 뭐 몇 개 은행들 이렇게 보니까 뭐 6.9%, 6.4% 대부분 6%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시장에서 우려하듯이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갑자기 많이 매도할 거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되고 종료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게 나왔던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중국에 더 크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보신다면 실제로 뭐 뉴스에서 보도됐듯이 중국이 대량으로 미국 국채를 매도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얘기는 지금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조정의 말미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석을 해보지 않으면 그냥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려감이 너무 증폭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려감이. 그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감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백신을 맞았던 이미 40% 넘는
백신을 맞을 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리트하고 지금 글로벌하게 이 두 국가가 가장 백신을 먼저 맞고 투약률이 가장 높은데 이 백신을 맞을 때 지금 뉴스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효과가 과연 백신의 효과가 그렇게 될 거냐라는 부분. 또 하나는 변이에 의해서 효과가 실제로 집단 면역력이 그렇게 형성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두 가지 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효과 의문, 변이, 효과 의문, 변이. 그러면서 중간에 뭡니까? 오히려 코로나19 환자가 더 늘었다. 이스라엘 그런 뉴스도 제가 접했거든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감염률 굉장히 떨어지고 치명률 떨어지고 재감염률 떨어지면서 하루에 몇천 명 나오던 게 지금 200명 이하로 내려가면서 4월부터 마스크를 최초로 벗는다라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스크를 벗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뉴스는 결국 이런 뉴스들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뉴스는 주류를 보도하지만 조금 더 자극적인 부분이나 확률이 낮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염려스럽게 보도하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인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채, 장기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정확하게 팩트를 보고 과거 사례를 보고 그 지금 현재 불거져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되짚어 본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 시장을 과연 우려하시는 것만큼 하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전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금 시장의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려스러운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미리 노란통에서 미리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혹시나 미리 좀 알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오시면은 미리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시황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제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우려스러웠던 팩트를 정확하게 한번 풀어봤는데 그렇게 풀어보고 나니까 역시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의 사례를 보더라도 역시 조정은 조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을 하락 전환으로 계속해서 우려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나는 자꾸 하락 전환으로 느껴질까요? 내가 가진 종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조정 시간에는 다 똑같이 느껴지지만 조정 말미에 가면 어때요? 항상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엇박자와 흔들기. 주도주를 더 흔드는 경우가 있고 미국 시장과 계속해서 혹은 섹터가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오면서 분명히 어제 나스닥이 상승했는데 아침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샀더니 오늘 5% 6% 폭락. 자,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기려면 전략을 아주 체계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자, 요런 이제 전제들을 좀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가 전략을 이제 세워봐야 되는데 먼저 지난 선물적 동시만기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 후에 어떤 종목을 샀는지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선물적 동시만기에 샀던 종목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IT 종목들을 샀다 그랬죠. 근데 이 부분은 뭡니까?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매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뭡니까? 반도체는 좀 예외지만 패시브 자금들이 좀 채워넣어야 될 종목들이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나 SK텔레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좀 보시면은 기아차, 카카오, HM의 NC소프트 여기는 잘 보시면 단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종목을 레벨업 시킬 만한 종목 HM 같은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경우도 있고 그동안 매도를 많이 했던 부분에서 다시 패시브 자금들 좀 채워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지금 조정을 좀 일부 받고 있는데 어쨌든 고점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술주들하고는 흐름이 좀 다르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뭐 NC소프트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 위주로 패시브 자금들 좀 채워놓는 정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주도주라고 해서 대량으로 매수하는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분산 매도와 분산 매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매수했던 종목들 보면 기아차, GS건설, 두산이펄과 최근에 보면 기간이 매수한 종목들이 단기간에 시세가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간들은 지금 외국인들보다는 조금 발빨리 움직이거든요. 단기간에 자금력이 낙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 경기 회복 관련 있는 몇몇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빨리 들어올리고 빨리 지금 청산하는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면은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도 한번 이제 급등을 했었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 꽤 나왔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거는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 보이고, 캐티엔진, 호텔신라, DLENG 대부분 보면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은 경기 회복과 관련되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좀 집약돼 있다. 이전보다는 조금 긍정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경기 회복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 보면 기관이 1차적으로 들어올리고 외국인이 동참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간다, 그렇죠. LCMM이나 건설주 같은 경우,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개인이 이제 문제는 매수한 종목들 이제 보시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이 첫 딱 느낌이 어떤가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2차전지, 삼성전자, 반도체. 요거를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샀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죠? 그때는 제가 저런 종목들 사야 된다, IT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잘 안 사시다가 지금은 경기 회복 관련되는 종목들 많이 사셔야 된다는데 지금은 IT를 많이 산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IT 종목들은 흐름이 상당히 안 좋다, 그렇죠? 개인들 수급을 보면 눈에 좀 들어온다, 그렇죠? 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많이 샀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상장되고 난 이후에 제가 상장 첫날 상한가 갈 때 절반 청산하고 그 다음날 갭으로 상승할 때 또 청산하면서 빠르게 청산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SK 특징적인 종목은 없고 상위권에 IT 종목들이 좀 많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도 많고, 물론 삼성전자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은 장기로 본다면 크게 뭐 걱정할 종목들은 아닙니다. 단기적인 좀 급락은 있다 하더라도 2차전지도 지금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미 1월 달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2차전지는 변수가 많아서 작년처럼 좀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가거나 종목수를 너무 많이 갖고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다만 이제 장기로 좀 보시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보는데 부품이나 소재 관련된 종목보다는 그냥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혹은 SK이노베이션 같은 좀 전방산 쪽으로 보는 게 좋다. 그중에서 변수가 별로 없는 게 삼성 SDI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LG화학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LG화학은 LG 에너지솔루션으로 가면서 뭡니까? 2차 전지랑은 나중에 결국 차별화된다, 그렇죠? LG 에너지솔루션이 뭐 언제 인적 분할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LG화학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올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변수의 역할이 좀 적은 삼성 SDI 관련된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시는데 좀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봤는데,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뭐냐면,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매매를 잘 하다가 어느 딱 특정 구간에서 무너집니다. 특정 구간에서. 상승 구간이나 하락 구간에서 잘 버티고 조정권 잘 버티는 분들도 어느 그 개인들이 가장 잘 무너지는 시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조정이 거의 끝자락에 다 와 있다라고 본다면, 작년에 한 10월 달 정도, 조정 8, 9, 10월 달, 10월 달 조정, 6월 달에 막판 조정, 요 정도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들어왔을 때 가장 제가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생각하는 거하고 시차가 나오는 엇박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고 싶은 종목을 더 많이 흔드는 흔들기 나옵니다. 이 흔드는 거와 엇박자가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흔드는 구간은 일정 부분 조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흔드는 거는 크게 우려할 바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엇박자죠. 그러니까 오늘도 굉장히 마음을 쓸어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기서 제가 경기 회복주와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근데 막상 미국의 소모옵션 동시망이 끝나고 나서 흐름이 나스닥이 더 좋거든요. 다우지수나 S&P보다 나스닥이 훨씬 흐름이 지금 좋게 나왔거든요. 한 이틀 정도.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머리는 경기 회복주로 사야 된다는 걸 아는데 손은 어디입니까? 손은 IT 종목에 나왔나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 매수한 종목이 뭡니까? LG화학,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손은 글로 간다 그랬죠. 손은 글로 가다 보니까 결국 그게 뭐가 됩니까? 엇박자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타이밍을 못 맞추면서 잦은 손절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게 조정 말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은 뭡니까? 1번이 이겁니다. 1월 달부터 지금 조정이 들어간다. 1월, 2월, 지금 3월까지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손실률이 크다. 어떤 신문에 어제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뭐 개인 손실률이 25%다. 올해 들어와서 28%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써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손실률이 크니까 뭡니까? 1번은 지금 개인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1번은 뭡니까? 본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뭘 한다? 차트상에서 싸 보이는 종목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기술 쪽 분석하니까 차트에서 밑에 있는 종목. 제가 저점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점 저점은 생각한 거 다르다 그랬죠. 밑에 차트상에서 밑에 있는 종목들.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뭡니까? 대부분 제약 바이오 아니면 급락후에 반등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IT 종목들에서 크게 낙폭 주고 반등 없는 종목들. 제약 바이오 중에서 지금 현재 작년에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완전 추세 무너지고 난 뒤에 반등 없는 종목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차트상에서 보면 밑에서 그냥 반응 없는 종목들. 요게 싸 보인다는 거예요. 싸 보인다. 요 싸 보이는 종목. 요게 두 번째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계속해서 손실이 크게 야기되다 보니까 뭡니까? 수익보다는 뭡니까? 방어적인 지금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덜 내려가는 종목이 오히려 좀 눈이 안 나요. 덜 내려가는 종목. 덜 내려가는 종목은 뭡니까? 조정 구간에. 어떻게 된다? 상승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조정 구간에, 초중간에 주도주는 더 흔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개인들 생각은 여기 세 가지에 굉장히 지금 꽂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조정이 몇 달간 이어지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지른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되짚어 본다면 거꾸로 해야 됩니다. 지금 본전 회복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정은 아까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도 똑같은 경우를 보셨잖아요. 미국 장기국채가 금리 급등해서 조정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합쳐서 몇 달? 석 달. 상승은 보다 훨씬 많은 한 10개월이 넘는 11개월, 12개월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본전 회복을 생각하면 안 되고 본전을 훨씬 넘어서는 수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시장이 그렇게 될 거니까. 조정은 요만큼이고 상승한 기간은 이만큼이고 폭은 이만큼인데 왜 조정 이만큼 받았다 해서 수익을 요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익은 이만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전 회복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거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상 싸 보이는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차트상 위험해 보이는 고점에 있는 종목이 더 좋은 종목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지수가 우리가 1,400대에서 지금 3,000을 넘어와 있는데 지수가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주도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올라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올라와 있는 종목이 정상적인 종목이에요. 시장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종목이 지금 밑에 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저만큼 올라올 동안 못 올라오고 밑에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런 문제가 있는 종목이 가만히 있다가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되는 거죠. 이런 종목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되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HBM 같은 종목 보세요.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점에서부터 뭡니까? 한 3, 40% 금방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은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의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논하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실적 베이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너무 저점에 떨어져 있는 자꾸 제약 바이오에 눈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눈이 가는 거다 그렇죠.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이 저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좀 덜 내려가는 종목, 워낙 조정 기간이 지금 몇 달 이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위축되니까 덜 내려가는 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덜 내려가는 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많이 흔들지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더 좋은 종목입니다.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제가 작년에도 IT 종목들 왜 더 많이 내려가나요? 삼성전자 왜 더 내려가나요? 삼성전기 시장보다 왜 더 내려가나요? 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것 같지만 상승할 때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게 작년 IT 종목이라면 지금에 있는 주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내려가는 종목 찾으면 안 되고 많이 흔들렸지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조정에서 방어, 본전하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조금 맞았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더 크게 때릴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은 만큼만 때린다고 생각하면 항상 주식은 본전입니다. 결국에는 조정장에서 읽고 상승장에서 본전 채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읽고 본전.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럴 때 요만큼 읽고 수익 낼 때 이만큼 내고 여기서 요만큼 잃어주고 수익 낼 이만큼 내고 이게 손익비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됩니까? 내 계좌가 늘어난다니까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19 급락을 막고 어마어마한 걸 막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다가 6월달에 조정 한번 막고 또 올라가다가 8, 9, 10월달 조정 막고 그렇게 막고 조정을 다 막고 해도 결국 연말로 가면 내 계좌가 이만큼 불어나 있어요. 맞을 거는 맞았지만 상승 구간에서 그만큼 수익을 더 낸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투자입니다. 그게 손익비 싸움이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승률 싸움 하는 거예요. 승률 싸움을 하려고 하면 테마주나 급등주에서 승률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요만큼 읽고 요만큼 벌고 요만큼 읽고 요만큼 벌고 결국에 뭡니까? 연말 가면 본전입니다. 본전. 뭔가 짧은 전투적인 매매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을 것 같지만 연말에 가면 그냥 본전이거나 본전이 조금 상하는 거예요. 손익비 싸움을 한 사람은 어때요? 연말에 가면 40%, 50%, 100%까지. 작년에 그렇게 수익 났잖아요.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굉장히 급등한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한 2달 넘는 남짓하는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이 조정 기간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컨트롤하고 버텨서 주도주를 갖고 있다면 결국 수익 구간은 뭡니까? 이 조정 구간보다 수익 구간이 훨씬 큽니다. 올해도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유동성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손실 요만큼 내고 또 수익을 내야 된다 해서 수익 이만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 거는 주고 받을 걸 받는다라는 게 주식이지. 줄 거를 안 주고 받을 거 안 받는. 결국에는 대부분의 우리 심리는 어떻게 되냐면 줄 거를 안 주니까 받을 거를 요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줄 거를 주고 받을 거 그냥 이만큼 받으세요. 그게 주식 투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멘탈이 어렵죠. 줄 걸 안 주기 위해서. 그래서 투자 전략은 지난주에 제가 보여줬던 이 부분인데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많은 상황이 바뀌었는데 지난주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회복 기초 섹터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경기회복 확장 섹터를 보고 그 다음에 경기회복 소비 섹터를 보고 그 다음에 IT 레벨이나 IT나 레벨업 되는 섹터는 그냥 별개로 이렇게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환매 구조로 간다라는 부분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가 급등했다 그렇죠. 여기 급등했습니다. 여기만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만. 여기와 여기 일부.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일부만 급등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IT 쪽에 그다음에 소비 섹터 쪽에 발을 잘못 담근 분들은 물론 주도주는 맞겠지만 당장은 하락폭이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들을 본다면 주도주를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맞게 이 순환매 개념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엇박자가 나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이틀간의 IT 종목들의 대형주들이 웬만하면 한 10% 내렸다 그렇죠. 오늘 에지는 6% 내리고 뭐 어제 4, 5% 오늘 5, 6% 내리고 한 10% 내린다 그렇죠. 이틀간에 한 10% 정도 맞고 나면 정신이 별로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뭡니까? 위축되고. 결국 내가 주도주를 산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위축되면 결국은 뭡니까? 그 위축이 수익을 줄여든다 그렇죠. 이만큼 먹어야 될 수익을 본전만 오면 이런 이제 심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를 좀 지난주에 잘 보셨다면 이쪽으로 들어가셨으면 이번 주에 꽤 수익이 크게 났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시장은 하락했지만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많이 올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그럴 거고 요 엇박자를 잘 이해를 못하면 뭡니까? 이제 여기 내일이나 모레 이제 뒤늦게 이제 이쪽 또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오르겠죠. 또 요게 이제 조정 말기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엇박자들을 꼭 피해가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경기회복 기초 섹터 중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쪽은 철강과 화학과 기계단 그렇죠.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에서 뭡니까? 이 저 섹터들이 먼저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 어때요? 철강, 화학, 기계 흐름 다 괜찮다 그렇죠. 특히 철강이나 기계 쪽은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렇죠. 화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 순서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 구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섹터 쪽으로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시장은 어렵지만 수익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기 확장 섹터에서는 건설, 해운, 조선 이쪽입니다. 조선은 한번 상승한 이후에 지금 고점권에서 한번 눌려있는 조정에 들어와 있고 해운은 이번 주에 추세가 완전히 폭발해 버렸고 건설도 지금 현재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회복 기초 섹터나 확장 섹터 일부 이렇게 포커스를 잡았으면 어때요? 지금 이번 주에 굉장히 해피하다 그렇죠. 요거를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어제 오늘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장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거 왜 올랐어요? 어제 나스닥 올랐는데
왜 IT주대 안 오르고 반대쪽에 있는 종목 올랐어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 제가 순환구조 그림을 지난주에 분명히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잖아요. 요 순서상으로 보라고. 그게 지금 이번 주에 들어와 있는 순서하고 아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기간이 매수한 종목들도 최근에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선별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금력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선별적인데 이 선별적인 기간 자금이 들어오는 일부 경기 회복 관련되어 있는 쪽이 급등하는 경우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기관들이 같이 붙어주는 종목은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리죠. ACMM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수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기관이 매수하는 이제 경기 확장 섹터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뭐냐면 건설 쪽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건설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시장이 좀 어려운데 뭐 GS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이나 현대건설이나 좀 제법 그래도 시장 대비로 해서 좀 큰 폭으로 올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매수세가 대부분 기관인데 어쨌든 기관은 경기 하향 섹터에서 건설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볼 수 있고 건설이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PR이 대부분 5 내외입니다. 잘 보면 PR이 2 내외인 종목도 있어요. 설마 있을까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뭡니까? 지금 경기 회복과 같이 맞물리면서 저평가 메리트까지 맞물리면 시장 상승이 꽤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기간의 논리잖아요. 기간은 보통 저런 종목 좋아하거든요. 단기간에 저런 종목도 좀 급등시키고 빨리 차익 실현시키고. 근데 저런 종목들이 경기 회복과 관련 있는 주도주면 빨리 들어올리고 차익 실현시킬 때 뭡니까? 외국인이 다시 받아가겠죠. 그냥 기간, 외국인이 손수급되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매수하는 경기 회복 섹터, 소비 섹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간은 기초 섹터는 외국인들이 강하고, 확장 섹터는 일부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교차하고, 그 다음에 소비 섹터 쪽은 거의 철저하게 기관입니다. 외국인들은 잘 안 사요. 그러니까 이쪽은 보시면 식음료나 유통이나 화장품 쪽으로, 많이 사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 특징이 뭐냐면, 기대감은 이쪽은 굉장히 식음료 유통 쪽이 많이 높았는데, 종목의 흐름을 보면 여기 괜찮습니다. 여기 괜찮습니다. 제가 몇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보면 지금 소비 섹터 중에서 고점을 치고 나가는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 화장품도 지금 고점을 치고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대형주와 관련돼 있고 중국과 좀 연관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은 상당히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기간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기회복 기초 섹터들 그리고 일부 확장 섹터 그다음에 기관이 매수하는 경기회복 확장 섹터와 일부 소비 섹터 요게 답니다. 요걸 가지고 순환매를 만들어야 되고 오늘 제가 IT 종목들은 뺐는데 왜냐하면 저기 분명히 레벨업된 섹터가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MLCC 일부 그 다음에 2차전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들이 낙폭이 너무 크다 그렇죠. 보통 해지를 할 수 있으면 이 종목들은 해지를 해가지고 좀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전략을 구사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좀 미뤄두고 지금 당장 급한 주도 섹터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조정 말미에 중요시하게 지금 보셔야 되는 건 무조건 주도주입니다. 조정 기간에 무조건 주도주를 잡느냐 못 잡느냐 여기에 모든 사활을 걸어야 된다. 주식 인생에. 왜냐하면 결국 주도주를 조정 기간에 말미에 잡지 못하면 결국에 이 종목들은 흔들고 나서 급등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주도주를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한 발이라도 걸치고 있어야지만 그 주도주를 분할로 매수하든 눌림목에 매수하든 추가 매수하든 무조건 한 발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를 잡는 게 중요한데 이 주도주는 지금 요게 특징입니다. 뭐냐면 조정을 받을 때 초중간에 더 많이 하락합니다. 공부심을 더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조정 막바지에 더 흔들어 버리면 계속해서 미국 시장하고 엇박자, 섹터가 엇박자 만들면 더 흔들어 버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사지 못하고 망설이면 뭡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가면 급등이 오거든요. 대형주인데 막 10%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 나오고 이러면 이제는 뭡니까? 닭줬던데 그냥 지붕만 쳐다보는 겁니다. 무서워서 못 사고 많이 올라와서 못 사고 결국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사고 나중에는 많이 올라와서 못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주도주는 결국에 외국이나 기관들이 대량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량 매수하면 눈에 보이는데 대량으로 매수했다가 소량으로 매수했다가 이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HTS 상에서 수급으로 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으면 잡아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조정 기간에 주도들 좀 잡으시고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조정 기간이지 하락 전환이 아닙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주도주를 적극적으로 내 포트에서 넣어서 이 구간에서 올 한 해 모든 농사를 다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